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요사이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0원이라고 합니다. 자장면은 4,000원. 이 공식이 깨진 건 이미 오래전인데요. 밀가루며 식용유, 돼지고기 등등 재료비가 모두 크게 올라서 자장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짜장면만이 아니죠. 갈비탕, 생선회, 치킨 모두 올랐고요. 휘발유, 경유 가격 역시 내려올 줄 모르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통계청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속도인데요.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0.7%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당의 표를 몰아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겠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2001년 대한민국 프리미엄 SUV의 시작 렉스턴. 그동안의 고객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 렉스턴 20주년 스페셜 에디션 탄생. 프리미엄의 정수만을 담아낸 렉스턴 시그니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렉스턴 스포츠 어드밴스까지. 6월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에코랄라에서 내일부터 랄라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본격적인 축제 한마당인데요. 잠시 후 문경시 관광진흥과의 김동현 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우리 지역의, 우리 경북 지역 지방선거 결과를 총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전국 선거 결과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제가 그냥 막 골라봤어요, 키워드를.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첫 번째 투표율 얘기부터 좀 잠깐 좀 해볼게요. 전국 투표율이 이제 50.9% 나왔고. 하지만 광주가 37%로 가장 낮았습니다. 눈길이 갑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글쎄요, 광주 시민들 그동안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차마 국민의힘 후보 투표는 못하겠고 무투표로서 민주당에게 회초리 든 거 아닌지 일견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이.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죠.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서울시장 후보 공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선거 바로 앞두고서 이제 성비위 관련된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정말 중심을 못 잡고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서로 갈등만 부추기고
이거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고 이러면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들이 작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광주 같은 경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들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표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막판에 그 5.18 기념식 때죠. 그때 뭐 대통령 비롯해서 민주당 전원다 의원들 참석. 이것도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좀 마음이 좀 돌아섰을까요? 근데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진 않아요. 좀 풀렸을까요, 마음이 좀? 한 번의 어떤 이벤트로 그 광주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진 않고 또 하나는 이제 강원도 지사 김진태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광재 후보. 그 부분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물론 막말. 그분이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5.18 관련해서 얼마나 막말을 하고 5.18 그 유공자들을 폄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을 뭐 도둑한다, 도둑질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뭐 그분이 썼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김순례 의원이 썼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 모임을 같이 주최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그리고 본인도 뭐 사실 5.18 관련 상당히 그 역사적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근데 그런 분을 공천을 해서 그분이 당선이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연 그 광주 분들이 마음을 열까?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또 뭐 국회의원들 모두 다 오셨지만 그 부분은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모습이 한 번의 이벤트로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진실성이 보여진다고 보입니다. 김진태 지사 그 사과 시점도 막판에 그 당내 경선 그 공천을 받기 위한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진정성이 좀 떨어지고. 맞습니다. 자,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아서 두 번째 키워드는 김동연입니다. 이번에 이제 17개 광역 가운데 이제 민주당 5곳에 그쳤는데 그나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당선인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새벽 5시 30분 넘어서 역전을 해서 박빙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김동연이라는 키워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첫째는 민주당이 그래도 면피를 했어요. 참패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들 뻔했는데 그 참패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세 군데를 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져갔다고 하면요. 민주당은 엄청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고요. 두 번째는 김동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살아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마저도 졌다 그러면 총괄선거 지금도 물론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정치적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경기도를 사수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점 이런 점은 김동연 개인의 어떤 승리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른 광역단체, 지역의 다른 광역단체 두세 개, 예를 들면 그 박빙이었던 곳이 충남, 대전, 세종 이 세 군데 아니었으면 다 졌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근데 그 세 곳을 져도 이 한 곳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김동연이라는 그 개인의 정치적 자산과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대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민주당의 자산으로 역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 거의 폭삭망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작은 불씨 하나는 남겼다. 김동연이라는. 자. 세 번째 키워드 강용석. 이거 잠깐만 좀 얘기를. 강용석 변수.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숫자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를 했으면 김은혜 후보가 이겼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숫자적으로 본다면. 숫자만 보면은 8,700표 줬으니까 이번에 김은혜 그렇습니다. 후보가. 강용석 후보가 5만 표 넘게 얻었잖아요. 5만 표 가져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결과론적 분석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만약에 단일화했으면 지금 현재 김은혜 후보가 받았던 결과론적으로 그 표를 다 받았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당인 국민의힘이
강윤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국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이미지인지. 예. 그분과 손을 잡았을 때 과연 지금 이번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했던 분들이 계속 지지를 했을까? 그렇죠. 예. 정치적 야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명분이 없는 그런 단일화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마 전국 선거에 다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주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몇 표니까 단일화했으면 이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그 결과론적 분석인 것이지 그렇죠. 그게 꼭 성공하고 또 도움을 주는 결과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강용석 전 후보의 빙의를 좀 해봐서 이번에 이제 8,900표 차로 졌는데 김은혜 후보가 자기가 5만 표 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졌다 하면서 김은혜 후보가 진 거를 좋아할까요? 지금 같이 좀 슬퍼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본인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 점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점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본인이 그만큼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감이 좀 드러났다고도 또 해석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그렇게 가능하죠. 그건 이제 유튜브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것이고, 예. 정치적으로는 더 망했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목표는 중간에 본인이 사퇴를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단일화를 통해서. 그게 첫 번째 목표였죠, 그게. 그렇죠. 예. 본인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어쨌든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단일화를 매개체로 해서 본인이 복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 지금 이런 상황, 선거의 패배에 어쨌든 책임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까지 생기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이 더 멀어졌어요.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더 안 좋은 수렁에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죠. 네. 강용석은.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키워드 이재명입니다. 상당히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번 전체적인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이재명 전 지사를 두고 이재명 의원에게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저는 그런 이제 비판의 여론이 그냥 제 이건 판단인데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옵니다만 그걸 더 확대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출마 안 했으면 이겼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안 했다면 출마 안 해서 결과가 달라졌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예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을 치러진 선거가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뒤에 그 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민주당이 이겼어요. 예. 그 당시에. 완전히 압승했죠. 완전히. 네. 예. 그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도 여당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22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그 모든 뉴스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도적으로 보면 정말 열악한 상황에 선거를 치른 거예요, 민주당이. 네. 그러면 그걸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의 패인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면서 공천이 점점점 늦어졌어요. 예.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부각이 됐죠. 계파 싸움이 부각이 됐죠. 그것 때문에 실망했죠. 두 번째는 성비위 사건 터졌어요. 예. 세 번째는 비대위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런 요인들이 미치는 요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건 계산도 안 하고 그건 얘기 안 하고 이재명 때문에 졌다? 이렇게 과연 모든 잘못을 이재명 의원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러면 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일찍 나왔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럼 민주당이 졌을까요? 그게 전국에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재명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으니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 분명합니다. 본인도 반성할 거고 그 책임을 통감할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민주당의 패배의 원인이 이재명에게 있다라고 해서 희생양으로 삼고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민주당 자체의 문제인 것이고 이재명 의원이나 다른 비대위원들을 다 포함해서 민주당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자기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공격만 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봅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김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지금 압승을 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꾸렸어요. 최재형 위원장을 내세워서 이제 앞으로 공천 개혁 드라이브를 건 상황. 다른 건 몰라도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이슈 선점, 순발력, 센스 이런 능력은 정말 맞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인 것 같은데. 자, 오히려 압승을 한 국민의힘에서 먼저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혁신 얘기를. 자, 그렇다면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뭐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도 있겠고, 자, 이재명 전 지사 당대표에 나갈지,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 혁신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혁신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혁신을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지금 리더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은 비대위가 모두 총사퇴했죠. 원내대표 대행체제가 가고 있는데 원내대표 대행체제로는 혁신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보세요. 재파들이 존재하고 있고 서로 각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혁신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하나는 비대위를 새로 꾸리는 거예요. 근데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비대위를 지금 꾸리면 한두 달밖에 역할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당대회를 조기에 좀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원래 8월 예정인데 7월 정도로 한 달 앞서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인데 7월 전당 한 달 정도 준비해서 7월 전당대회를 치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주도를 해서 쇄신을 해야 된다. 쇄신이 하루아침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쇄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쇄신하고는 상처와 아픔을 함께 갖는 겁니다.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없으면 그거는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장악력이 있는 당대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이재명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자,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책임은 두 가지로 지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책임이라고 하는 게 사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이재명 의원은 사퇴할 뭐 자리는 없어요. 국회의원 한 거니까 뭐 다른 직책이 없으니까 지금은. 근데 또 다른 책임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카리스마와 대중적 지지도를 그 등에 지고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현재?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한다면 당신이 그러면 이 민주당을 다시 살려내라. 그게 당신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의 선거 패배 중심에 있었고 당내에서 반 이재명계의 반발도 상당히 심한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민심이란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어 그룹, 소위 민주당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 또는 당원들, 그 당원들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지금 모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정말 냉정하게 다른 어떤 거 고려하지 않고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려올 수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이건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우리 민주당 우리 남편에서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의 힘을 모아서 한 대로 모아서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추천해서 그분이 대표 출마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부에 있는 분이든 내부에 있는 분이든. 그래서 거기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개혁을 시도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만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어떤 선택지가 있다면 그분들도 함께 나와서 경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혹시 다른 선택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을 받아서 또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또 출마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대표에. 그런 분들이 나와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에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당권을 잡고 그리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그래야 다시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찼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문경 에코랄라에서는요, 2022 랄라 페스티벌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문경시 관광진흥과 김동현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내일 밤이죠. 문경 에코랄라에서 즐거운 페스티벌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그 문경시 가은읍에 위치한 문경 에코랄라에서 2022 랄라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아, 이번 주만 열리는 게 아니라 6월부터 10월까지요? 예, 매주 주말에요? 주말에 열리는데. 아, 그래요? 이제 랄라 피크닉하고 또 라이브 공연, 또 프리마켓과 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내일은 또 특별히 그 페스티벌 시작을 날리기 위해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랄라 여름밤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네. 라인업은 이제 최근에 문경에 이제 정착한 청년 퓨전 국악팀인 그 노래가
야금야금과 해금과 또 드럼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음악을 모토로 하는 프롬 310 팀이 1부를 준비했고요. 예. 또 2부 순서에는 트로트 대세, 2차는 조명섭, 김마희, 황윤성 가수가 함께합니다. 아, 그래요. 예, 2022 랄라 페스티벌 이번 주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매 주말마다 문경 에코랄라에서 랄라 페스티벌이 열리게 됩니다. 자, 문경 여행 패키지 특별 상품으로 판매가 됐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문경 에코랄라하고 연계해서 문경의 다양한 관광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총 3개의 패키지를 준비했는데요. 예. 문경 에코랄라하고 문경의 철로 자전거, 가은역 꼬마 열차, 그리고 이제 콘서트 관람이 가능한 3인권, 4인권 패키지하고, 예. 그다음 문경 에코랄라하고 또 문경 관광 사격, 또 그리고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1인권 패키지로 총 700매를 준비했는데요. 예. 5월 26일 날 10시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1분 만에 매진이 되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요? 1분 만에 700매가 다 나갔네요. 예. 공연장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 그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혹시 더 구할 수는 없습니까? 아유,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안 되고요. 예. 자, 뭐 인기가 상당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다 매진이 됐고. 자, 2022 랄라 페스티벌은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들었습니다. 내일 열리는 랄라 페스티벌만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요. 네. 저희들이 에코랄라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역 청년들이 이제 에코랄라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청년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또 멘토가 되어줄 감독님들을 모셔서 청년들이 이제 직접 이제 10월까지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랄라 피크닉, 지역 특산품 바구니를 활용한 랄라 피크닉, 또 프리마켓, 또 공연, 인디 라이브, 체험 프로그램, 에코 탐험대 미션 수행 등 그런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세부 계획이 다 확정된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6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거니까 매주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다양한 즐길거리, 놀거리를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번 행사가 아니더라도요. 이미 뭐 문경 에코랄라는 입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경 에코랄라 소개를 좀 해주시죠. 문경 에코랄라는 예전에 석탄을 캐던 이제 은선 탄광에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놀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조성된 복합 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총 3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석탄 박물관 존, 그다음에 가은 오픈 세트장 존, 또 에코타운 존으로 되어 있고 또 석탄 박물관 존에는 거미열차, 그다음에 은성 갱도, 또 실감 체험관, 또 강부 사택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넷플릭스 킹덤을 촬영하고 최근에 태종 이방원을 촬영한 가은 오픈 세트장과 또 백두대간을 주제로 하는 에코타운,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인의 숲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고자 신규 시설과 콘텐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이 에코랄라 완공된 후에는 못 가봤고, 이게 몇 년 전인가 이제 겉에 건물 이제 외관 이제 건축할 때 당시에 잠깐 좀 가서 이렇게 쭉 둘러봤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에코랄라 건물이 상당히 컸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 그렇죠. 건물 자체가. 맞습니다. 상당히 크고 이 뭐 3개 존으로 다 구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쭉 다 보려면은 꽤 시간도 오래 걸리겠는데요. 한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다 보는데. 여기 뭐 촘촘히 둘러보시면은 안에 들어오셔가 3시간 정도 3시간. 둘러보시면 충분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3시간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는 복합 문화 테마파크 문경 에코랄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또 지지난해 다들 뭐 코로나 탓에 관광산업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관광 수입도 증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또 관광 산업은 또 최전방에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2000년도 문경을 찾는 관광객 수도 이제 코로나 이전인 19년보다는 사실 29% 좀 줄고 예. 관광 수입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한 20% 감소했는데 예. 작년 21년도 이제 관광객 수가 249만 명으로 이제 전년도보다 24% 증가했고 네. 또 관광 수입도 또 33.9% 증가해가지고 성장세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예. 이 같은 이제 성과를 이제 보면은 청정과 또 힐링의 관광 도시라는 문경이라는 전략적 마케팅이 나선 결과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0년 코로나가 터진 그 해는 관광객도 줄고 관광 수입도 많이 줄었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 21년에는 20년에 비해서 관광객 수도 많이 늘고 관광 수입도 많이 늘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겠는데요. 올해도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경을 찾는 이유, 문경 관광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예, 저희 문경은 그 백두대간의 웅장함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 환경과 또 관광자원학충으로 다양한 체험 관광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제 단산 모노레일이나 생태 미로공원, 가은역 꼬마열차, 에코랄라 등 새로운 신규 관광지를 유치한 것과 더불어서 또 코로나 시대 MZ 세대를 또 겨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홍보하고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전력을 다한 것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문경을 방문하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문경 마성 한해 오픈 센터장하고 또 실내 촬영 오픈 스튜디오 등을 유치 조성해서 영화 드라마를 또 통해서 문경이 홍보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문경 관광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또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몇 가지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문경만큼 이렇게 관광지가 많은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가볼 곳이 많지 않습니까? 문경. 문경 세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한 번도 문경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문경 난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3곳만 추천을 해보신다면 우선순위 여기부터는 꼭 가봐야 된다. 그러시면은 이제 문경을 이제 그 가로지른 백두대간의 이제 수려한 산세를 한눈에 이제 내려볼 수 있는 이제 문경 단산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여기. 문경 단산 모노레일. 여기 이제 2020년도 4월달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지금 현재 한 15명 이상 이제 관광객이 다녀갔고 주말에는 거의 뭐 매진이 빨리 돼가지고 사실 이제 주말에는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그런 관광 명소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이 인기가 상당히 많군요. 아유, 많습니다. 예. 요즘도 처음에요. 이 제 기억으로 처음에 약간 좀 뭐 사고 비슷한 게 좀 매스컴에 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산악 모노레일을 보니까 운영상에도 그런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완벽히 수리 마치신 거죠 그때? 맞습니다. 한두 번 입고 난 다음에.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이제 6월에 이제 환경부로부터 이제 섭지 보호지 지역으로 지정되고 멸종 위기종을 이제 비롯해서 다양한 야생동물 서식하고 있는 이제 돌린의 섭지가 있습니다. 돌린의 섭지요. 돌린의 섭지가 여기도 이제 그 가족과 함께 또 새로운 관광지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리고는 뭐 사실 뭐 이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이제 천혜 이제 관광자원인 문경 세제 여기는 뭐 하여튼 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문경 에코랄라 소개하시다 갑자기 이제 다른 거는 첫 번째가 단산 모노레일. 두 번째가 돌린의 습지, 세 번째가 문경 세제. 문경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순서로 가보셔라라고 문경시 관광진흥과 김동현 과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단산 모노레일이요? 그 문경 에코랄라와 같이 있는 곳 아닙니까 혹시? 단산 모노레일은 떨어져 있나요? 에코랄라 거기는 가은이고 여기는 이제 문경읍인데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걸립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드리죠.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문경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계실 텐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광객 우리 시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이제 문경 어떤 관광 인프라 이제 확충이라든가 또 뭐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리랑 민속 그 마을 조성 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확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또 마케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또 전담 여행사를 네 곳을 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처음으로 또 시도하는데 양조장 그 활용한 브루어리 또 투어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킹덤 그 촬영지로 유명한 오픈 세트장을 활용해서 또 좀비 축제. 그다음에 그 단산을 또 배경으로 한 캠핑 또 단산 영화제.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미디어 이제 콘텐츠 강화로 해서 작년에 저희 문경에서 33편의 드라마 영화가 촬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최종 2방은하고 지금 현재 12편 이상 작품이 촬영되고 있고 또 드라마 영화 메카로 지금 부상 중에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저희들 그 실내 촬영 스튜디오도 대구 경북 최초로 이제 준공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실내 촬영을 준비하고 6월 달부터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채널에 이제 홍보 효과를 또 누리고 또 드라마 IP를 활용한 체험 상품 개발 또 라이브 커머스 진행 등 또 미디어 콘텐츠 관광 자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또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시네요. 하긴 요즘에 그 K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드라마 촬영지도 상당히 부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 초점을 또 많이 맞추셨군요. 문경시청에서 관광진흥과가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바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경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저 문경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뭐 그 일을 또 뭐 할 때 또 만전을 기하 번창하다는 고사성은 이제 덕전전창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문경시는 항상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서 더 발전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천혜의 관광 자원을 품고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문경에 꼭 한번 들러보시고 마음껏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전전창 일을 도모할 때 만전을 기해야 번창한다는 이 고사성어까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문경 앞으로도 뭐 관광 발전 큰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관광진흥과 김동현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오늘도 H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부동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 자체부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정권에서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걸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내세웠는데 이 사업이 이제 뭐 점점 이제 표류하게 되고 이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뭔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주체가
예. 기존에 보통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로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보통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합이 주체가 되는데 공공도심 재개발,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한계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LH공사라든가 SH공사라든가 이제 공적 기관이 좀 들어와서 시행 사업자가 대표가 되면 나머지 조합을 좀 더 빨리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주체가 공공이 주체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기존의 주체하고는 좀 변경된, 그래서 이제 도심지에 낙후됐던 사업 지연됐던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걸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얼마 늘리겠다.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그거군요. 왜 역세권에 뭐 준공업지역 여기를 뭐 용적률 상향해서 뭐 빨리 건축하겠다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부가 이끄는 공공기관이 이끌어서 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이제 이게 뭐 좀 흐지부지 되나 보네요. 이 사업 대신에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가 가장 컸던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세권이 이제 그 용적률을 더 늘려준 만큼 공공에 기여해서 어떤 사업에 이제 청년주택이라든가 뭐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그만큼 늘어난 만큼의 어떤 효과가 공급에 대체가 된다는 면은 좋았습니다. 근데 가장 컸던 건 뭐냐 하면 이게 작년 2월 4일날 공급 대책으로 발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6월 9일 날을 이제 선정 기율로 잡아가지고 그날 이후에 이제 매수하는 그 지역의 대상자들은 거기에 이제 주택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월 4일에서 6월 28일까지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넉 달 남짓. 이사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떤 게 재개발됐었을 때 거기서 그런 환경이 좋았던 분들 같은 경우 이사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사업 진행되는 게 이제 오래 걸리다 보면은 차라리 이거를 목돈을 마련해서 딴 곳으로 좀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분들 자체가 아예 못 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최근 들어서 뭐 이번에 서울에서도 둔촌주공 아파트 공사비 문제로 저렇게 스톱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 복합 사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조합원들도 일부 분담금이라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현금 청산이라는 기준을 잡다 보니까 많은 사업주들이 포기를 했던 결과라고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76개국의 어떤 지역을 선정을 했던 것들이 8곳만 지금 가는 걸로 모양이 잡혀져 있는데, 이조차도 이번 그 정부가 새로이 정책을 내놓게 되면 아마도 좀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거의 이제 폐지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 공급 빨리 하려고 내놓은 정책인데 실효성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나저나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뭐 관망세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최근에 뭐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뭐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는 이 점이 뭐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큰가요? 어떤가요? 일단 공급을 해야 되는 민간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하고 고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 지역이라든가 조정 지역으로 가게 되면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그가 진행을 했던 고분양가 심사라는 기준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토지 가격이 상승된 것만큼 샀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건설비가 이렇게 올랐는데 뭐 주변의 예전 시세를 가지고 분양가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분양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많이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급도 많이 늦어졌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고분양가 규제가 풀리면 이제 나는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있다라고 보지만 또 이제 정부의 반론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가 상한제가 돼서 현실화된 가격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최근 들어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 가격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양날이 칼이 아니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상황이고. 네. 자, 뭐 한 8월 이후쯤 되면 뭐 전세 대란이 좀 우려된다 이런 뉴스를 좀 본 것 같아서요. 이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그 계약갱신권이었습니다. 2년 뒤 2년 더 지났던 거였는데 그 재계약 시점 이제 총 4년이 되는 시점이 올 8월입니다. 그게 올해 8월. 예, 그러다 보니까 7, 8월이 이제 많이 맞물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전세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또 임대인은 그만큼 못 올렸던 걸 이번에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8월 되면은 전세 가격 폭등하지 않겠느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항상 이런 내용을 좀 쉽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이렇게 대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동시 입주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전세 물건이 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겠죠. 동시에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요. 매년 전세 시즌 뭐 전세 가격 폭등하는 시점 보면은 그 입주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고 계약 시기가 좀 맞물려 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걸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는 게 실제 이제 세제 문제라든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세입자들이 전세를 재계약하기보다는 반전세라든가 월세를 전환하는 형태로 지금 선택을 좀 바꾸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자들이. 수요자들이 그 차라리 세금 이자 내는 것보다는 월세 내는 게 더 낫겠다.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결국엔 경제적인 불안감까지 같이 이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금리가 이제 두 번 더 오르겠다고 하반기까지 예고를 하다 보니 그럼 지금 계속 올리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월세로 전환된 그 금액이 더 싸고 특히 이제 일반 도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낸 것 같은 경우는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이 나는 차라리 혜택이 되니까 은행 대출 받기보다는 차라리 반전세를 택해서 이 시기를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전세 시장에 몰리는 가격보다는 반전세율과 월세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오히려 더 선호한다. 그 얘기는 전세 매물이 씨가 더 마를 것 같은데요. 그 공급자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전세를 놓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세로다가 내가 올라간 금리만큼 목돈을 챙겨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상으로는 그만큼 물론 이제 이번에 세제 혜택을 많이 감면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다주택자인 경우 20대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이번에도 팔려고 내놨는데 사실적으로는 물량이 같이 공급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또 벗어나겠다고 다시 물건을 걷어가는 이제 그 임대인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월세율이 좀 높아지고 반전세가 높아진다는 거는 장기 계약에 의한 전세보다는 1년이나 2년 단위의 계약이 가능한 시점들이 대부분 이런 변경 시점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른 것만큼 내가 또 세금을 더 내는 것만큼 비교를 해서 그럼 나는 차라리 주유하자 해서 이제 반전세를 택하시는 형태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집값이 올라서 재계약 시점이 됐는데 그래도 나는 이걸 갖다 다시 그 올라간 금액만큼 못하니까 차라리 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전환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계산법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